한 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한국사 이다지입니다. 29번째 강의 현대사 3번째 파트고요. 오늘은 이제 박정희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라본 오늘의 사진은 바로 이건데요. 현대사는 사진이 풍부해서 자료 찾을 땐 되게 좋아요. 우리 종철이를 2번 죽이지 말라,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쭉 뒤를 봐도 아시겠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항쟁의, 민주화 항쟁의 현장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시를 낭독을 해주려고요. 김수영 시인이라고 하는, 김수영 시인이 쓴 풀이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도 또 잘 알고 계시죠? 민주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시인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는 풀이 바로 민중을 뜻합니다. 혹은 힘없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힘이 없고 발언권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흔해 보이는 풀 같아 보이지만 정말 세찬 권력, 그 바람에 의해서 먼저 누워도 다시 일어나고, 밟혀도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울어도 먼저 웃는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수의 민중의 힘, 약자층이 모이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워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여기 들어가 있고요. 박정희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예요. 우리는 민주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안에서 담당해야 될 역할들이 뭔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해야 될 정부들은 정부 수립기 이미 살펴봤고요. 이승만 정부도 살펴봤고,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쭉 이어서 김대중 정부까지 이어지는 요기 흐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요한 키워드들.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이제 박정희가 정치의 전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가 많이 세웠던 그 기구가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였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산하기구 중앙정보부였죠. 박정희 정부에서는 뭔가 이런 혁명을, 이런 정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를 부흥을 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한일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고, 이 한일협정이 정말 일본에 질질 끌려다니는 친일적 그리고 굴욕적인 외교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6.3 시위를 벌이면서 저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전쟁 특수를 이용해서 경제 개발을 한 측면도 있고요. 정말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측면도 있고, 경제가 개발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토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유와 또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쪽을 같이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베트남 파병에 대한 대가를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대의 장비 현대화 이런 것들을 약속받습니다. 자, 삼성견을 통해서 3번까지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게 되고, 장기 집권 체제로 유신헌법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유신헌법을 추진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박정희 정부의 권력 기반이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였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담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유신헌법에서 가졌던 가장 큰 권한이 긴급조치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시킬 수 있었던 긴급조치 1호부터 2호, 3호 막 쭉쭉 나가죠.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YH 사태와 이어지는 부마 항쟁으로 박정희 정부가 크게 흔들리게 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총을 맞게 되는 11.6 사태까지가 박정희 정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이제 민주주의가 등장을 하나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다시 한번 군부 쿠데타에 의한 12 사태에 의한 전두환의 신군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에 저항하는 흐름 당연히 있었겠죠. 광주에서 5월 18일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유혈 진압하고 난 이후에 전두환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전두환 정부가 계속해서 간접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 방식을 고집하게 되면서 직선제로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가 나오게 되고, 그게 쏟아져 나왔던 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었어요. 결국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돼서요, 쭉쭉 이어져 나가서
정부가 항상 그렇게 헌법을 잘 바꾸다가 이때는 헌법을 지키겠다. 우리에게 유리한 헌법은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4.13 호헌 헌법을 지키겠다는 조치를 발표하게 되면서 6월 민주항쟁이 가속화되었고 결국에는 6월 29일 날의 선언을 통해서 전두환 정부가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대통령은 전두환의 후임자였던 노태우였어요. 왜냐하면 여권과 야권이 나뉘어져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야당 쪽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가 분산되면서 노태우가 그대로 당선이 된 거예요. 대신에 총선, 노태우 정부에서의 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는 당연히 여당이 조금 뽑히고 야당이 많이 뽑히게 되는 여소야대의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노태우 정부까지의 내용들을 우리 한번 살펴볼 건데요. 노태우 정부에 이어서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내용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간단히 키워드로만 살펴보고 그 이전까지의 민주화 항쟁의 포인트를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하이라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부터 먼저 살펴보고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박정희 정부의 미리 보기부터 우리 먼저 흐름을 잡아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군인들에 의한 이런 정치적 변동을 처음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자,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를 어떻게 개발시키는가였어요. 왜냐면 정변의 이 정당성 자체를 거기서 찾으려고 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이성계의 조선에서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정당성을 찾으려고 얘기를 할 때도 세자책봉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런 정당성, 내가 권력을 가지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등장을 하면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만큼 해결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이 이때 총동원이 돼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한일 국교가 맺어지게 되고 정상회담과 그 결과 이제 그 합의가 맺어지게 되죠.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구 집권 체제인 유신 체제를 무리하게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불만 세력들이 있었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부모항쟁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가 아니었죠. 권력 내부에서 이미 흔들렸어요. 권력 내부에 김재규에 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12.6 사태로 인해서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전두환 정부를 살펴보면요. 이게 끝나갈 때쯤에 12.12 사태로 등장. 그래서 이거에 저항하는 광주 민주화 항쟁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도 돼요. 무력으로 진압한 이후에 신군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당시에 간선제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선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4월 13일에 헌법을, 간선제의 헌법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조치를 발표하게 되면서 6월 민주항쟁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자, 이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6.29 선언 이후에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음은 전두환의 후임자였던 노태우가 당선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소야대의 정권 속에서 그냥 뭐를 처리를 하려고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당이 졌고 야당에서 다 반발을 하면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3당을 합당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가 3김 시대예요.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당시에 야권 인사들을 찾아가서 여당으로 합당해서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대중만 참여하지 않고 나머지 2명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여당과 두 야권이 합당이 되죠. 그래서 민자당 탄생.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요 김대중 정부까지를 살펴볼 때 김영삼 정부를 표현을 할 때 최초의 선거를 통한 여야 정권 교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당이었으니까. 3당 합당 이전까지는 야당이었을지 몰라도 3당 합당을 통해서 어쨌건 민자당, 여당 쪽에 들어갔고 거기에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최초의 선거를 통한 여야 정권 교체가 김대중 앞에 붙게 되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기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와 전두환이 법정에 서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김대중 정부 때 여야 정권 교체, 선거 통한 최초 같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흐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 볼게요. 5.16 군사정변 1961년 4.19 혁명 1년 뒤였죠. 주도는 장면 내각을 불안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던 군인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관련된 비용도 축소가 됐고 자꾸만 민간 쪽에서 통일을 막 이제 남북한 대화를 통해서 이게 평화롭게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급진적으로 나가니까 군인들은 불안했던 거죠. 전쟁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박정희와 일부 군인 세력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야 되는데 혁명 공약이 그거죠.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정변을 일으키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중요해요. 반공. 공산당에 반대하고 경제와 민정, 민간의 살림살이와 경제를 일으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건설하고 후에 통일하는 거예요. 먼저 건설하기 위해서 경제개발계획 이전에 만들어졌던 걸 실시를 해나가고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초점을 뒀던 거죠. 자, 기구로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어떻게 보면은 산하 아래에 있지만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졌던 지금으로 치면 정말 FBI, CIA 다 합쳐놓은 것 같은 기구로 중앙정보부가 탄생하게 되고 이게 지금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국정원의 기원이 되는 것이 중앙정보부. 정치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 전에 뭐였어요?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게 되고 박정희가 공화당을, 민주공화당을 창당하면서 대선에서 맞붙게 되죠. 자, 윤보선과의 대선에서 간소한 차이로 박정희가 당선이 돼요. 그럼 이제부터 뭘 보여줘야 돼요? 자기가 얘기했던 거. 반공, 경제, 민정.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뭐 화폐 개혁도 일으켜보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을 만한 내부적 상황이 안 됐어요. 전쟁 이후에 정말 초토화된 자원이 정말 없는 나라에서 경제를 이 시기에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박정희 정부에서 내린 결단은 외부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내부에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외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한일회담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회담. 64년에 이루어지고 협정이 65년에 이루어지는데 실은 이것만큼 민감한 문제가 없죠. 우리를 식민지배했던, 정말 이가 갈리게 식민지배했던 일제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뭔가 국가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배상, 개인 청구권 등등등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 어디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냐면 돈을 일단 경제개발을 해야 되니까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여기에 관련된 국제적인 시각은 굉장히 다양해요. 한일 회담을 추진을 했던 세력 자체가 원래 미국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아시아의 방어를 일본만을 가지고 하는 건 좀 어려운 거예요. 북한, 소련, 중국으로 이어지는 요 라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미국 딱 요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두 나라가 좀 화해를 해보라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관계를 개선할 필요도 있고 막 발전하고 있는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막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딱 하나, 경제 예발 자금. 그래서 당시에 이 회담이 이뤄지는 전개 과정 속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김종필과 오히라의 메모가 나오는데 비공개 메모와 비공개 회담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 달러를 준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안에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뭐가 없냐면 일단 사과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돈 받고 나라끼리 잘 지내보자 라고 하면 그냥 끝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저항이 있게 되죠.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금 이따 보고요. 이거에 저항하는 가장 큰 움직임이 6.3 시위였어요. 자, 당시에 박정희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예요. 서양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금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에게 맞는 민주주의가 있다. 우리만의 민족적인 민주주의를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한일회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이게 민족적 민주주의야? 이렇게 굴욕적으로 회담을 하는 게, 이렇게 협정을 맺는 게 우리 민족에 딱 맞는 민주주의인가? 그래서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어쨌건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일회담은 추진이 돼서 맺어지게 됩니다. 한일협정이 맺어지게 되는데 한계를 보면요. 일단 배상이 아니에요. 야, 나한테 손해끼 쳤으니까 배상해가 아니라 어제까지 나를 때리던 앤데 갑자기 독립을 축하해 이러는 거죠. 독립축하금의 명목으로 돈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그냥 딱 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배상이 아니라 독립을 축하하는 금액으로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제가 우리나라한테 독립축하금의 명목을 갖고 사과가 없었고 개인 청구권이 없는 게 실은 아직까지도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강제징용, 징병, 위안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그때 얘기했잖아. 왜 구질구질하게 자꾸 국가적으로 협정 다 맺고 다 끝났는데 왜 아직도 그 얘기를 해. 우린 그때 돈 주고 다 끝났는데 하고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개인에 대한 개인의 그런 강대한 권력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이때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얘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사과와 개인 청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자, 한일협정이 맺어지게 되고 이거와 더불어서 또 다른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베트남에 파병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요청했고요. 정말 국제사회가 많이 이거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뭐 UN 측에서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요청으로 우리가 군대를 보내게 되면 우리가 마치 미국의 용병 같잖아요. 돈 주고 쓰는 용병처럼. 근데 어쨌든 우리는 돈이 필요했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필요는 있었고 전쟁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 나라들 정말 괴로워요. 정말 그 나라의 그 시대에 살아간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을 뒤바꿀 만큼 정말 큰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국들 무기를 공급을 하거나 군인들의 휴식처가 되는 그 주변 나라들은 전쟁 특수라고 하는 경제 활황을 맺게 되는 그런 계기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베트남 파병이 딱 그런 거였죠. 그래서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면서 기업도 보낼 수 있고 군대와 관련된 물자를 생산해내면서 더욱더 더 혜택도 볼 수 있고 미국과의 관계도 돈독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말 현실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딱 그것만 생각을 해서 내렸던 것이 베트남 파병이죠. 자,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해줘요. 브라운 각서를 통해서 이제부터 한국 군대에 더 많은 장비를 현대하고 더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 자, 그 브라운 각서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군사협조도 하고 경제협조도 한다. 뭐 장비 현대화를 해주겠다. 베트남 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 뭐 보충 병력 관련해서 뭐 많은 것들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자, 영향으로는 당연히 전쟁 특수가 있었죠. 되게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의 관련된 일에 다른 나라에서 파병을 해서 간섭을 하는 것 자체가 상황은 그렇잖아요. 북베트남이 있고 남베트남이 있는데 북베트남은 공산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아보려고 했던 미국이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일에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여기 군대를 파병을 하고 이쪽에서 계속 밀리니까 일본과 한국을 이제 파병을 요청을 해가지고 한국이 파병하죠. 이걸로 인해서 한국의 정말 젊은 많은 사람들은 고엽제의 피해도 받고 베트남에는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혼혈인 라이따이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막 그때 파병하지 말지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또 대한민국의 경제는 여기에서부터 또 만들어졌으니까 정말 명과 암이 분명하게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자, 베트남 파병. 대선에서 그 다음 대선에서는 박정희가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게 됩니다. 자, 여기 두 번까지 했잖아요. 이제 첫 번째는 아슬아슬, 두 번째는 압도적 차이, 세 번까지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진짜 권력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삼선 개헌을 추구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에요. 대통령의 재임은 두 번까지가 아니라 세 번까지 된다. 딱 이승만의 그 예전에 그 내용이 떠오르시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삼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약속도 해요. 진짜 이게 마지막이다. 내가 헌법으로 이걸 만들지 않았냐. 라고 하게 되고 대선이 있게 됩니다. 삼선 개헌이 있고 세 번째로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던 거예요. 당시에 정말 치열했어요. 우리나라 대선의 역사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가장 정말 스포츠 경기처럼 경쟁이 치열했던 대선이 바로 요해의 대선이었어요. 서로가 연설한 내용이 너무 달라요. 김대중은 다니는 곳마다 이 사람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영원히 권력을 놓지 않을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은 이번 대선 이후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독재 체제를 맛보게 될 것이고 영원히 그 정권이 유지가 될 것이다. 삼선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박정희 정부는 얘기를 한 거죠. 아, 정말 삼선 개헌까지 내가 못 박아놨는데 이번에는 믿어달라. 난 아직 다 추진하지 못한 경제개발 계획이 있다. 이거 아직 다 하고 정말 제대로 된 내 후임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내가 물러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아주 치열한 접전 끝에 박정희가 당선되죠. 자, 그런 다음에요. 국제 정세 자체가 바뀌었어요. 5.16 군사정변 때 얘기를 했던 게 이거였잖아. 반공.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다 입 다물게 할 수 있는 요소죠. 무슨 일이 막 되게 있어서 나라적으로 해결할 게 있어도 전쟁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해. 하는 게 먹혔던 시절이었으니까 반공을 해야 되고 경제를 개발시키겠다고 라고 하는 게 박정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의 토대예요. 근데 뭐가 무너지느냐? 경제는 그래도 착착 발전해 나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무너지죠. 전 세계적으로 대탕트, 냉전의 완화가, 냉전의 종식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북한도 너무나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걸 많이 이용했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대탕트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 국제적인 정세를 무시할 수가 없을 때 박정희 정부가 당선이 된 이후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제 또 활용을 했던 것이 바로 유신헌법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정말 이제 통일할 때가 왔다. 통일을 위한 체제 정비를 위해서 우리는 헌법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야 통일이 된다. 사람들은 정말 이때 통일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공동으로 뭔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통일을 위한 체제 정비를 한다라고 해서 이때 설치가 됐던 게 통일주체국민회의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시기에 통일을 해야 되는 이런 급박한 시기에 너도 나도 말들이 많으면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서 빠르게 통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했는데 거의 조선시대 왕보다 강해지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서 긴급조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어느 비상사태에서라도 제한이 되면 안 되죠. 긴급조치를 해서 대통령의 임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긴급조치 1호부터 계속 늘어나요. 2호, 3호, 4호 늘어나게 되면서 계속해서 국민의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국회 해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는데 전혀 견제 기능을 못하고요. 법관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고 중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영구 집권 체제가 구축이 된 거죠. 자, 간접선거였는데요. 간접선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냥 대통령을 뽑힐 수 있는 자, 누가 뽑게 되냐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하는 거예요. 다 국회의원들일 거 아니에요. 이 국회의원들은 또 3분의 1은 대통령 임명이에요. 이런 물고 물리는 이호관계 속에서 박정희 정부가 계속해서 정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체제가 딱 구축이 된 거죠. 이거에 대한 저항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 살벌한 그런 감시가 있었고 정치적인 조작 사건, 관련된 탄압 사건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딱 요 역사를 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근본적인 거를 건드리기 전까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의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진짜 확 와닿았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움직였다면 정말 마지막까지 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서도 그나마 막 끌고 가던 그 국가가, 그 정권이 흔들리게 된 것이 바로 반공과 경제 중에서 이번엔 경제가 흔들려요. 그래도 정말 잘 살게는 됐는데 이 생각이 흔들리면서 박정희 정부의 정당성 두 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통일한다고 해놓고 통일도 안 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라고 해서 당선될 때의 투표 관련된 그거를 보면은 99.96% 이래요. 지지율이. 무섭지 않아요? 99.96%가 나를 지지한다는 게 생각이 좀 달라야 하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완전히 박정희 정부의 이제 장악이 됐다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보면은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판단할 때 긴급조치를 할 수 있대요. 대통령 국회도 해산할 수 있고 자, 이 영향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저항이 있었지만 먹히지 않다가 총선에서요. 이 시기에 경제가 흔들리는 기점이 석유파동이에요. 1차, 2차가 있는데 1차는 어떻게든 넘겼는데 2차 석유파동 때 크게 타격을 입게 되면서 경제가 흔들리니까 총선 때 박정희 정부 라인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 쪽이 신민당이었거든요. 당시에.
신민당이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게 되면서 이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니까 공장이나 뭐 이런 곳에서 사람들을 해고하는 일도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반발 사건들도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YH 무역 사태였는데요. YH 무역 관련된 공장을 다니고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 조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을 했겠죠. 자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신민당, 당시 야당의 당사로 가서 농성을 하다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해요. 신민당의 당수였던,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노동운동을 탄압하면서 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막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니까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시킵니다. 이 사람도 토대가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치활동을 하고 한 당의 당수인데 김영삼의 정치적인 텃밭이라고 표현을 하는 정치적 지지 세력이 부산과 마산이었어요.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이 있게 되고 이 항쟁이 막 거세지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예전에 4.19 혁명 당시처럼 사람들을 과잉 진압하게 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자 김재규가 이런 상황을 종식하게 되면서 11.6 사태로 마감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인 움직임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끝났다라고 보면 돼요. 내부적으로 11.6 사태로 인해서 박정희가 사망하고 정권이 끝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진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되게 멀어서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할 때도 민주주의 투쟁 얘기를 하는데 이 투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자, 그런데 막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 앞에서, 애 앞에서 뭔가 하지 말라. 똑같이 한다. 어떤 것을 보고서 저게 먹히네라고 생각을 하면은 뒤에 계속 하기 마련이에요. 그것에 전례를 남겼던 것이 바로 박정희 정부였죠. 군인이 움직였는데 정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군인들도 이 정권이 끝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무신정부에서 정중부, 이의민, 최충원 이어지는 그 흐름처럼 계속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12.12 사태로 전두환과 일부 군인들에 의해서 정권을 장악하려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12.12 사태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이전에 유신헌법이 아직 안 없어졌어요. 유신헌법도 없애고 12.12 사태도 이제 없애야 된다. 전두환 정부도 물러나라. 전두환의 그 세력 일파가 물러나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12.12 사태 바로 다음에 이거 12월 12일이잖아요. 바로 다음에 1980년대 서울의 봄이에요. 서울의 봄을 기다리는 움직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 그래서 긴급조치랑 좀 유사한데 모든 활동들을 정지시키고 군대가 파견이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민들이 이때쯤 되면은 대체적으로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더 거세게 나가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군부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할 수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산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군부도 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정권을 장악하고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할 만한 명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알아서 해산을 했으면. 그런데 비상계엄을 확대해요. 그 과정 속에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광주에서 12.12 사태, 전두환과 관련된 일파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5.18 광주 민주화항쟁이죠. 민주화운동이라고도 하고요. 자, 12.12 사태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계엄군은 정부군이에요. 과 정부, 전두환 그쪽의 군인들, 시민군은 광주의 시민들. 무력으로 탄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아주 일부 학생들은 그런 생각해요. 어쨌든 시민들도 싸운 거 아니냐. 시민들도 무기를 들고 싸웠으니까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약자 그럼 마지막에 나를 뭘로 지켜야 되지? 그냥 죽고 평화 이러고 끝나야 되나? 시민들은 무기를 들고 싸웠지만 나중에 시민들이 이 수습위원회를 마련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되는 포인트를 잘 보세요. 역사를 잘 알아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무기들을 다 회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정부에다가 우리 평화적으로 자진해산하겠다라고 해서 평화적인 협정을 요청을 하는데 시민 계엄군 측에서 알겠다라고 수용하는 의사를 보이다가 그 다음에 무차별 발표를 한 거예요. 아직도 시민군에 대한 발포를 명령을 했던 사람은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나라의 시민들을 지키려고 만들어진 것이 군대인데 그 시민들에게 총을 쏜다, 대포를 쏜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어쨌든 이런 무력 진압을 통해서 전두환의 그 정부가 탄생을 하게 돼요. 완전한 정부로 정권을 장악을 하고, 자, 유혈 진압을 하게 되고 개헌을 간선제. 선생님 전에도 간선제였잖아. 맞아요. 그전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였다면 이번엔 이름만 바꿔요. 대통령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중임 제한이 이제 예전 없었잖아요. 중임 계속 할 수 있었던 유신헌법에서 그랬다면 7년 단임제로 바꿔요. 당연히 여기서 이 선거인단 자체가 전두환이 구성을 한 건데 전두환이 당선이 되겠죠. 전두환 정부가 열리는데 신군부. 똑같은 말로 교과서에서 표현하는 말로 전두환 정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전두환 정부에서 활동했던 것들을 보면요. 이렇게 해야 되죠. 사회를 통제도 하고 유화책도 해야 되고 당근과 채찍.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이 그랬던 것처럼 사회를 장악하기도 하고 풀어주는 정책도 취하게 되는데 통제 대표적인 거 언론사 통폐합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있으면은 여론부터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언론부터.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보도 지침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땡 뉴스라 그래서 띠 땡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이 소리가 익숙하면 나이가 되게 많은 거야. 띠 땡 하면은 뉴스가 바로 시작이 되는데 맨 첫 마디가 항상 오늘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땡 뉴스. 땡 시작하고 나서 전두환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되는. 아니 나라에 중요한 일이 얼마 많은데 대통령이 오늘 뭐 했는지를 제일 처음 알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대통령이 뭐 했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그 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보도 지침을 내리고 요 내용은 넣고 요 내용은 빼 라고 해서 국가에서 다 그 내용을 지정해줬던 시기였죠. 자, 삼천교육대라고 해서 선생님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 당연히 삼천교육대를 가본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 세대도 아니지만 막 되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막 삼천교육대 한번 가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얘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나요. 마치 할머니가 뭐 잘못하면 야 순사 잡아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삼천교육대가 그래서 머릿속에 어린 마음의 그 기억 속에는 되게 무서운 곳. 내가 잘못하면 끌려가는 곳. 쓰레기를 아무 데다 버리면은 끌려갈 수 있는 곳이라고 기억이 남아있는데 실제로 원래는 불량배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마련됐던 거예요. 일반인들을 강제 입대시키는 거죠. 강제 입대시키는데 군사와 관련된 활동에 더불어서 강제 노역에 고문에 여러 가지 인권 유린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자유만 제한하는 것들이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퇴행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두환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장소가 됐죠. 삼천교육대. 유화책도 있어요. 스포츠 산업도 엄청 활성화하잖아요. 그래서 프로야구.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게 좋으니까. 뭐 프로야구 관련된 그리고 영화 산업도 이때 굉장히 부흥을 시키고요. 통금도 없애요. 집에 있는 통금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통금이 있어서 몇 시 이후가 되면 돌아다니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없애고 자유를 주는 거야. 교복과 두발에도 자유가 생기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유들이 제한이 되었던 시기였으니까. 자, 신군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화책을 펼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선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나라의 주권이 시민에게 없는 거죠.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없는 거죠. 간선제는. 자, 직선제에 대한 개헌 요구가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요. 굉장히 노동운동, 노동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어요. 소수의 자본가와 재벌이라고 하는 소수의 거대 자본가와 그 자본가의 가족들이 여러 계열사를 운영하는 독특한 한국만의 재벌 문화예요, 이거는. 다른 나라 가면은 막 다른 나라 사람한테 재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나라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소수의 그 집안과 그 집안의 가족들이 모든 계열사를 독점을 하고 중소기업이 취약한 구조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대로 대한민국의 독특한 재벌 문화예요. 그 시기 속에서 이 노동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거죠. 정부와 경제가 유착을 하고 일부의 대기업이 잘 나가는데 자본가의 아주 정말 극소수는 잘 사는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불편한 정말 힘들게 사는 지금의 노동자들
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죠. 선생님 어제도 친구랑 얘기하는데 나는 노예야 이러면서 메신저가 막 폭발할 정도로 친구가 너무 힘들다. 회사의 노예라고 하는데 지금도 힘들다고 하는 이런 노동 조건이 예전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동 문제. 이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지식인 학생층. 정말 막 서울대 학생, 연세대 학생들, 대학생들이 이 노동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서 노동 문제랑 학생 문제가 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이거에 대한 저항, 민주화에 대한 항쟁도 이어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죽는 사건이, 누군가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었어요. 박종철을 고문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당시에 언론사 통폐합하고 보도 지침이 있어서 신문에서 보도로 나가게 됐던 내용이 탁자를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식상해서 선생님 이제 기억도 안 해요.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게 가능한가요?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고문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죽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더욱더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직선제를 해달라, 간선제를 폐지해달라라고 했더니 4월 13일 날 헌법을 지키겠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간선제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 또 한 번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군이 또 죽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4.19 혁명에서는 우리가 교수들을 봤잖아요. 대학 교수단,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자라고 해서 이제 교수들이 나섰었는데 이때는 넥타이 부대가 나와요. 학생이라면, 고등학생이라면 이 주는 무게를 모를 텐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건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거리에 민주항쟁에 나왔다는 건데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이잖아요. 자기가 지킬 게 많은 사람. 계백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처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던 것처럼 지킬 게 있으면 약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정부가 뭐 잘못됐어 바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일자리에 뭐 잘리게 되고 불이익을 받게 되면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약하니까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까지도 전면에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이 정부 자체가 뒤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넥타이 부대가 특징입니다. 막 클락션, 이 빵빵 울리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요. 전두환이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니라 노태우가 다음에 후임자로 이제 추천을 했던 노태우가 6월 29일에 선언을 하게 되고 직선제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선이 있게 되는데 노태우는 일단 전두환의 후임자예요. 여당 쪽 인물. 야당 쪽 인물이 김영삼과 김대중이었는데 여기가 단일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이 25%를 약간 넘는 숫자로 가져가고 여기가 한 35% 정도로 당선이 된 거예요. 갈려가지고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야권의 단일화가 안 돼서 노태우가 그대로 당선이 된 거죠. 이거 보면 너무 험하지 않나요? 6월 민주항쟁에서 그렇게 큰 그걸 보여줬는데 결국에 당선이 된 사람은 전두환의 후임자인 거야.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총선이 있게 되니까 당연히 야권이 당시의 사람들이 전두환 정부를 지지해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야당이 이 단일화가 안 됐으니까 총선에서는 당연히 야당이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여소야대의 정국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여권이 뭔가 정부에서 나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3당 합당을 제안을 하고 3당이 합당돼서 나온 것이 바로 민자당이죠. 다음에는 요 민자당의 여당의 후보였던 김영삼이 대통령이 돼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 그래서 그 전대의 대통령들에 대한 비리금에 대한 처벌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김대중이 당선되면서 최초 여야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한 내용 다 했어요, 여러분. 되게 빨리 쉽게 슉 갔죠. 관련된 내용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을 했고 이때 박정희가 등장을 했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세웠어요. 중앙정보부를 산하에 두고 그런 다음에 대선을 치렀는데 윤보선을 누르고 처음 당선됐죠. 첫 번째 당선. 자, 당선이 됐으니까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개발을 위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한일회담과 한일협정 그리고 베트남 파병이었어요.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6.30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살펴봤고 베트남 파병과 관련해서는 브라운 각서를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외자를 유치하고 경제 개발을 실시해 나갈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다음 대선에는 박정희가 두 번째로 당선이 되게 됐는데 세 번째를 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이 바로 삼선 개헌이었고요. 삼선 개헌 이후에 김대중과의 붙은 대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세 번째 당선. 그 이후에 국제 정세가 변화하게 되고 반공이 흔들리게 되면서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했던 것이 유신헌법. 여기서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뽑히게 되는 간선제였고요. 대통령의 막대한 권력 중에 하나가 긴급조치. 자, 그런데 석유파동, 1차, 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반공도 무너졌는데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YH 무역과 관련된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김영삼이 제명되면서 부모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내부적으로 붕괴되죠. 11.6 사태로 의해서 박정희 정부가 끝나게 되죠. 자, 그 다음은 12.12. 전두환 정부 관련한 신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저항을 했어요. 유신헌법 철폐, 그리고 신군부는 물러나라. 자, 이것을 유혈 진압하고 난 다음에 사회를 통제하기도 하고 유화책을 펼치기도 하면서 이끌어 나가게 되죠. 간선제를 통해서 전두환이 당선되고 직선제 요구가 계속되지만 4.13 후원 조치만 발표를 하면서 하질 않다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있고 4.13 후원 조치 발표하고 이한열 빈사 사건 있고 쭉 이어진 흐름 속에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직선제 받아들이게 되는 6.29 선언이 나오게 되죠. 자, 그 이후에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고 야당이 분열돼서 대통령이 안 됐었던 거니까 여소야대 총선에서는 야당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3당 합당이 추진되고 민자당이 수립이 되면서 이 민자당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제 주인공이 나오게 된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나오게 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이 처벌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두환과 노태우를 처벌하게 되고요. 그 다음 대선에서는 김대중. 그래서 이 시기에서 우리가 뭐를 보는 거예요? 최초 여야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은 정부를 굉장히 길게 아울러서 보는 흐름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정말 어른들을 얘기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그 흐름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9도 강의 벌써 끝났고요. 여러분들 다음 강의는 원강입니다. 30강에서는요. 현대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경제발전 내용, 통일과 관련된 국가 간의 이런 회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키워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 마지막 강의에서 만나요. 수고 많으셨어요.